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주말입니다. 조선사, 임진왜란,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을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순신 장군을 존경할 거라 믿습니다. 구국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과 몸민간으로서 백성을 어떻게 애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시죠.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불굴의 의지와 리더십과 통솔력,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임진왜란사를 공부하고 이순신 장군을 들여다보면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진짜 이게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극한을 보여주신 분인데 그조차도 이해가 안 될 때는 이게 진짜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진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외계인이신가? 아니면 소설 속의 주인공이신가? 아니면 먼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와서 임진왜란 때 원래 이순신 장군이 안 계셨으면 조선이 일본에게 패했을 텐데 타임머신 타고 돌아오셔서 역사를 바꾸신 분인가?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오늘 이 시간에는 이순신 장군의 프롤로그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순신 장군의 엄청난 전투의 이야기들을 5편에서 10편 가까이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대단한 건지 여러분이 제 강의 한 번만 들어보시고 저의 생각에 동조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댓글을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요, 여러분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23전 23승 전승을 하십니다. 물론 다른 기록에 입각하면 62전 62승이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만 우리 뭐 실록 기록에 입각하거나 난중일기 기록만 일단 예를 들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전쟁 영웅들 중에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뭐 제갈량, 징기스칸, 나폴레옹도 전투에서는 져본 경험들이 있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진짜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원래 조선의 수군력이 일본의 수군력보다 강했던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역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생각할 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당시 여러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다라고 할 때 조선 조정에서 내린 결론은 우리 조선이 육군이 강하고 해군이 약하니 해군보다는 육지로 끌어들여서 싸워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었고 당시 일본의 생각은 육군도 우리가 조선보다 강하고 해군도 수군도 당연히 조선보다 강하다. 이건 일본 아이들의 생각이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 역사상 동북아 바다를 장악했던 유일한 인물은 구세이경의 통일신라의 장보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한 이후부터 일본에서는 왜구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14세기, 15세기, 16세기 약 300년간의 동북아의 바다는 일본의 해적들, 우리가 왜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장악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내륙까지 침략 어마어마하게 했고 중국의 동해안까지 아니 우리가 채무선이 진포 싸움에서 화포를 이용해가지고 왜구를 격파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해전에서 왜구에게 패했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당시 수군의 최강 전력은 일본군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수군 제독이어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임진왜란 초창기에 아니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하기 전에 경상 좌수사 박홍과 경상 우수사 원균은 대체 뭘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순신이 원균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대신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던 원균은 칠천량 해전에서 50척의 우리 함선과 거북선 3척을 전부 다 바다에 후장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도 이순신 장군의 그런데 그냥 23전 23승도 아니죠. 엄밀히 따져보면 23KO승입니다. 완벽하게 이깁니다. 여러분 기록들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량해전 그리고 노량해전에는 분명히 우리 피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 주력선인 판옥선이 몇 척이 가라앉았다는 기록은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 거두는 중에 단 한 척의 판옥선도 이순신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이 임진왜란 때 침략했던 모든 함선의 숫자를 합쳐봤더니 한 1300척 가까이가 됩니다. 일본의 주력선인 안택선과 그 다음 새끼분해, 근데 새끼분해 이런 건 빼버리고 안택선도 수백 척 가까이 됐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일본의 1300척의 배 중에
이순신 장군이 804척을 침몰시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0척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이순신 장군이 옥포에서 하포에서 뭐 당포, 당항포, 율포, 한산도, 부산포, 명량, 노량, 적진포 뭐 여러분 사천해전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이순신 장군의 이 전승 기록은요 정말 들여다보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세히 영상으로 5편 정도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중일기를 쓰십니다. 이거 일반인 분들은 이거 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계 기록유산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시죠. 뭐 팔만대장경, 조선왕조 실록, 조선의 왕실 의계, 후민정음 해례본이라든지 뭐 이상가족 기록물, 5.18 관련 기록물, 우리 유교 책판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세계 기록유산인데 이 세계 기록 유산은 거의 대부분 개인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개인이 썼던 것들 중에 세계 기록 유산이 된 게 정조의 일기 일성록이 있고요. 허준의 동의보감인데 이 허준의 동의보감도 역시 허준 혼자만 썼다라고 보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이순신 개인 일기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 기록 유산이라고요. 아니 그리고 임진왜란 3대 고전도 선조 수정실록과 유성룡의 징비록과 바로 이순신의 이 난중일기입니다. 아니 여러분 임진왜란 관련 뭐 정탁의 피난 행록이란 책도 있고 조경남의 뭐 난중잡록이란 책도 있습니다만 임진왜란사를 이렇게까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은 이 난중일기가 유일무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난중일기 기록을 보시면 진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걸 알고 계셨는지 1592년 1월 달부터 일기를 쓰셔가지고요. 1598년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11월 달까지 일기를 쓰십니다. 아니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걸 알고 계셨고 후손들에게 이 전쟁의 이야기를 알려야 되는 의무감을 갖고 계신 분인 것처럼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이순신 장군은 너무 고되고 너무 바쁘고 전쟁하기도 정말 힘이 드신 분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 아니 수천만입니다. 수천만은 너무 오바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이순신 장군께서 이 난중일기를 쓰셨고 이게 세계 기록유산이 됐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난중일기 초반부 기록을 보면 진짜 전쟁이 일어날 걸 예상이라도 하고 계셨고 우리 판옥선과 안택선이 싸웠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계셨고 일본 아이들은 백병전을 즐기니까 안택선 우리 판옥선 가까이 대고 사다리 걸고 올라와서 우리 판옥선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또 일본 아이들이 조총이라는 신무기가 있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 조총을 쏘았을 때 우리 수군들이 맞지 않는 우리 병졸들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배가 있어야 되겠다. 판옥선을 빼앗기기 싫다. 그러니까 판옥선의 뚜껑을 씌워야 되겠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북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문화재청장이라면 한강에 거북선 100대 띄워버리겠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우스 코리아에 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거북선이란 배를 타보고 싶다. 여러분 이거 세계 석학들이요 실제로 거북선이란 배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진짜 400년 전에 이런 배가 실존했었고 더군다나 이 배가 전장에서 활용이 되었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모군란이 있었던 1882년 그 무렵부터 1880년대부터 당시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조선에 들어와 있었고 그 조선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지식인들과 일본인들이 거북선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제가 거북선이 처음 활용된 사천해전에서 거북선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배였고 돌격대로서 그 역할은 진짜 거북선 대박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북선이 최초의 잠수함이다. 최초의 철갑선이다. 철갑선이란 부분은 모든 배 자체가 완벽하게 철갑은 아니지만 뚜껑은 분명히 철갑일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불화살들을 날리죠. 그러다 보니까 배에는 물도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화공을 썼을 때 그 배에 불을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목선이니까. 그런데 거북선은 아무래도 화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철갑을 두를 수가 있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 성문들 중에 성문을 이렇게 철갑으로 두른 경우가 많단 말이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철갑선이라는 표현도 틀린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시범 운행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거북선에 화포를 쏘았을 때 이 거북선이 포의 진동을 얼마나 이겨내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거북선하고 다른 배하고 부딪혔을 때 이 거북선의 진동도 고민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북선에 대한 시범 운행을 완벽하게 완료시킨 날짜가 1592년 4월 12일이었다는 진짜 살 떨리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 4월 13일에 발발합니다. 타임머신? 인정? 물론 거북선은 이제 태종 때 비거도선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실록에 보면 태종 이방원이 거북선이 외에 함성과 모의 훈련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기록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순신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대용이라는 사람과 함께 만들었다 뭐 그런 기록도 있고 썰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정말 공학도로서도 큰 역할을 해냈다. 야, 다른 장군도 아니고 이순신이 또 이렇게 거북선을 만들어낸 이거 소설 속의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진짜 백전백승을 했을 때 전쟁 중에 구국의 영웅은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링크 얼굴만 봐도 약간 기분이 좋아졌지만 전쟁 영웅이라는 건 아니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켰다 그거는 2차원적인 거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 가족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준 정말 와 그런 국의 영웅 이순신이 하필 누구랑 같은 시대에 살았냐고 당시 왕이 선조였고 또 옆에는 원균이 있었잖아요. 이건 진짜 소설 속에 이런 악인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을 영국의 넬슨과 비교하기도 합니다만 넬슨은 당시 강대국 영국이라는 나라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순신은 약소국 조선의 해군 제독이었고 왕은 정말 무능한 선조였고 그 이순신을 시기 질투했던 경상우사 원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순신이 결과론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백성들 이름만 들어도 눈물 흘리게 하는 이순신을 감옥에 가둔 이것들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순신은 외적하고만 싸운 게 아니라 무능한 조종과 무능했던 왕과 옆에서 시기 질투하는 그 많은 관료들과도 싸웠던 이 이중적 스트레스 이거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쟁 영웅이 전쟁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고문까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이 이때 고문 당하는 이 과정과 이순신 장군이 죽을 뻔했던 이야기들 진짜 여러분 사형 직전까지 가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원익이나 아니면 뭐 김명원이나 이덕형이나 이런 이들이 이순신을 옹호해 가지고 간신히 이순신 장군이 살아나서 백의종군 당한 이야기들 야 이거 진짜 소설이라니까. 물론 여러분 백의종군이 완전히 뭐 이등병으로 강등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그냥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가 대기 발령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삼도 수군 통제사 해군 참모총장 했던 사람이 아무 직함 없이 그냥 계급도 없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백의종군 당에 있을 때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던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를 당해버립니다. 여러분 나를 시기 질투했던 원균이 대패당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야 속이 시원하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이순신을 인정하고 있었던 전라 우수사 이역기부터 죽게 되는 거고 이순신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키워놨던 정예병력이 전부 다 죽거나 배들은 바다에 빠지게 되니 그때 이순신의 그 분노와 슬픔은 또 이해를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돼서 어찌저찌해서 배설 장군이 도망치면서 살려둔 12척의 배를 찾습니다. 이 12척의 배를 찾았더니 12척으로 뭘 할 수 있겠냐 선조가 그냥 너 육군에 합류해라. 그러니까 소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소신이 바다를 지키는 한 저 외놈들은 전라도로 진격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2척으로 133척을 깨버리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어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제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워낙 존경했기 때문에 명량 이런 것도 실제로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량 같은 경우 가면 이제 저는 답사할 때마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향토 과학자분 계시면 막 가서 머리 조아르고 막 하나도 더 배우려고 하는데요. 역사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지역사만큼은 그 향토 과학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량에서 이제 명량 해전사를 설명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을 따라다니면서 막 피섬 근처까지 가가지고요. 여기가 왜 피섬이냐? 이때 명량에서 죽었던 일본 왜구들의 시신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여기가 피섬이다. 그리고 여기가 울들목이다. 근데 울들목의 물살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지만 실제로 어지간한 물살로는 일본의 그 전선들을 뒤엉키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물살이 가장 센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듯이 이들을 유인하면서 그날만을 기다렸는데 그날 마침 또 쳐들어왔다.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 제가 듣고 또 책으로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쟁 한 번 할 때마다 그 신중함과 기어이 이겨야만 한다는, 그리고 자기가 패배하게 되면 자기 어깨 위에 놓여 있는 이 조선란 나라의 운명과 이 민중들의 고통이 자신의 승패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고문당하고 나서 후유증 상당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선조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화가 나서 술도 자주 마셔요. 자주 마시고 그 몸이 허약한 상태에서 많이 실신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부하들이 와가지고 장군 저기 쳐들어왔습니다. 나를 얻거라. 내 아픈 모습을 보이지 말거라. 그리고 전쟁에서 또 이기고 나서 실신하시고 이렇게까지 몸이 허약하셨던 분이 원래는 진짜 여러분 기골 장비하고 힘도 세셨습니다. 이 고문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곤장 때리는 수준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문당해가지고 백의종군 당해 돌아올 때 여러분 어머니의 부음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효자인지는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친 듯이 그냥 혼이 나간 상태로 아산까지 내려가가지고 3년상을 치르는 그 효자가 어머니 부음을 듣고 어머니 장례식에 가서 절만하고 3년상을 치르지도 못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어이없고 세상에 나 같으니 또 있단 말인가.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전쟁 중에 여러분 부모 제사도 못 지내고 막 죽는 사람도 많았겠습니다만 멀쩡히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 제사 3년상을 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 3년상을 포기해야 되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순신의 큰형과 둘째형이 다 죽습니다. 이순신이 셋째 아들인데 어머니 3년상을 치러줘야 되는 상주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내려오죠. 그리고 또 전쟁 중에 셋째 아들 이면의 죽음을 접하는데 와 여러분 난중일기에서 그 장면 보시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이제 하나하나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생즉사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해전이 여러분 노량해전입니다. 이 노량해전이 무슨 전투냐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처럼 내뱉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풍신수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을 때 이순신하고 죽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요? 여러분 이순신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원대한 꿈을 망친 인물이야.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니 이제 전쟁이 끝났고, 그러니까 권위시를 비롯한 일본군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순신이 길목을 막을까봐 당시 명나라 해군 제독 진린에게 뇌물을 썼고 우리를 좀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진린이 오케이 했는데, 이순신이 진린 제독 찾아가서 나는 저들을 일본으로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어찌 저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진린 제독이 이순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탐복해가지고 그럽시다라고 해서 그 돌아가려는 일본군을 막아섰기 때문에 이 전투는요 진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뚫어야 되는 일본군과 못 돌아가게 막아야 되는 조선군의 마지막 싸움이었는데, 이때 이순신 장군의 멘트 부하들에게 한 놈의 일본군 왜군이라도 더 죽여라. 저들의 후손이 우리 후손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전투에서 총탄을 맞고 돌아가십니다. 노량에서 전사하죠.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또 이런 멋진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전사하셨는지는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건 제가 노량해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순신 장군 프롤로그라고 말씀드렸죠. 간략하게 이순신 장군의 소설 같은 이야기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소설가가 어떤 소설을 쓸 때 주인공을 그래 이순신으로 설정해놓고 그의 극적인 전쟁 중에의 장군으로서 제독으로서 삶을 이야기할 때 이보다 극적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걸 진짜 이순신 장군이 해낸 거죠. 진짜 400년 전 이 땅 조선에는 인간 능력 극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이순신 장군이 계셨고 그 이순신 장군이 조선인이고 그 조선인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라는 게 진심 자랑스럽습니다. 역사를 감히 공부 좀 했고 또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교과서에 이름 한 줄 실을 정도의 인물이면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뭐 대통령들도 다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나쁜 거지 나쁜 놈인 거지 못난 게 아니죠. 누구 이야기 또 할 뻔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진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입장에서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과 한 편 한 편 영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순신 장군 전투 영상들 하나하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